존 록펠러는 평범한 회계원에 불과했다. 그는 당시로서는 사업으로 간주되지도 않았던 석유 사업에 관한 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업을 위해 자본이 필요했다. 그 자신이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투자금을 잘 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 돈을 빌리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록펠러 재단의 진정한 기반은 40달러의 월급으로 회계원 생활을 하는 가운데 형성한 저축하는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임스 힐은 월급 30달러를 받는 전신 기사로 가난한 청년이었다. 그는 대북부 철도 시스템에 관한 사업 착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행을 뒷받침할 자본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30달러의 박봉에도 저축을 해서 시카고로 갈 경비를 마련한 후 거기서 그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자본가들을 만났다. 그가 적은 수입에서도 저축을 해왔다는 사실은 그들의 돈을 맡길만 하다고 믿음을 주는 징표가 되었다. 대부분의 사업가는 자신의 돈을 맡아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저축하는 습관을 형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난감한 것이지만 매우 실제적인 교훈이 될 것이다. 시카고의 한 인쇄 공장에서 일하던 청년이 작은 인쇄소를 차려 직접 경영하고 싶었다. 그는 인쇄 공급업체의 매니저에게 가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고 인쇄 기계와 다른 장비를 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매니저의 첫 번째 질문은 그래, 당신은 저축은 하고 있어? 였다. 그는 30달러의 주급에서 매주 15달러씩을 근 4년간 정기적으로 저축을 해왔으며 그로 인해 신용을 얻을 수 있었고 사업에 필요한 것을 외상으로 조달할 수 있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신용을 쌓아 올려 지금은 시카고에서 가장 성공한 인쇄 공장을 가지고 있다. 그가 바로 조지 윌리엄스로 나와는 잘 아는 사이이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수년 후 나는 윌리엄스를 찾아가서 몇천 달러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는 1918년으로 전쟁이 막 끝난 직후였으며 나는 황금률 잡지를 출판할 목적으로 돈이 필요했다. 그 말을 듣고 그가 당시 나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저축 습관이 있습니까? 였다. 비록 그동안 저축했던 돈을 전쟁 기간 중에 모두 잃어버렸지만 나는 저축을 해왔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서 3만 달러나 되는 돈을 기꺼이 빌릴 수 있었다. 찬스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이런 기회는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러나 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축하는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돈을 관리할 수 있고 또 다른 품성들을 겸비한 자에게만 그 기회는 존재한다. 고 모건은 JP 모건 돌아가셨구나. 낭비하는 사람에게 1000달러를 빌려주느니 차라리 저축하는 습관을 가진 건실한 품성을 지닌 자에게 100만 달러를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대체로 세상은 저축하는 자에게 기회를 준다. 비록 수백 달러의 적은 저축액이라도 재정적 독립을 위한 출발로 충분할 때가 많다. 몇 해 전 한 젊은이가 독특하고 실용적인 가정용품을 개발했는데 대개의 개발자가 그러하듯이 자금이 없어서 실용화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저축을 하지 않고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룸메이트는 기술자였는데 마침 200달러의 저축액이 있었고 적은 액수지만 이 금액을 발명가 친구에게 투자하였으며 그 젊은이는 상품을 만들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젊은이는 자기가 만든 상품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팔았고 그게 팔리면 다시 돌아와 상품을 만들어 다시 판매하면서 자본금을 축적했다. 물론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룸메이트의 저축 덕에 따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뒤로 그는 충분히 쌓아 올린 신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기계를 살 수 있었다. 이 기술자 청년은 약 6년 후에 사업의 절반 지분을 25만 달러에 팔아넘겼다. 만약 그의 룸메이트가 돈을 저축해두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이런 액수를 만져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각기 다른 점이 많겠지만 오늘날 이 미국 땅에서 큰 부를 이룬 자산가들 대부분의 초창기는 대략 이와 비슷하며 그런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만약 돈도 없고 저축하는 습관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큰 돈을 벌 기회, 즉 행운은 자신을 비켜간다. 슬프고도 냉정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거의 모든 자산가들이 액수에 관계없이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 기본 원리를 마음 깊이 새기면 당신은 경제적 독립을 위한 길에 제대로 들어선 것이다. 저축하는 습관을 경시해서 일평생을 단조롭고 고된 노동으로 보내는 사람을 지켜보는 것은 슬픈 일이다. 오늘날 미국 땅에만 이러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는 것도 별로 유쾌하지 않은 통계이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는 자유이다.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독립이 없는 한 진정한 자유란 있을 수 없다. 일평생 매일매일의 출근길이 정해져 있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 동안 한정 공간에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특정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행동의 선택에는 언제나 제한이 따른다는 점에서 이런 생활은 감옥 생활에 비유될 만하다. 사실 감옥에선 잠잘 곳과 먹고 입을 것을 제공받는 걸 감안하면 평범한 보통 사람의 일상은 모범수가 누리는 권리만큼도 안 된다고 하면 지나친 얘기일까? 자유를 속박하는 이런 평생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 있다. 먼저 저축하는 습관을 들인 후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습관에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일생의 노고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어느 누구도 이 법칙에서 예외될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이 법칙에 해당하지 않는 희귀종이어서 다른 법칙으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시도해보라.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자유이다. 그러나 결과는 내 말이 맞을 것이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무를 뿐 사라지고 만다. 오직 진리만이 영원하다. 돈은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말아라. 빚은 돈과 친구 모두를 잃는 이유이다. 돈을 빌리면 절약의 습관이 무뎌진다. 무엇보다 자신의 것만이 참된 것이다. 낮이나 밤이나 그것을 지켜주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변함없는 진리이므로. 셰익스피어. 와우. 제5장 솔선수범과 리더십.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는 미소를 지어라. 그러면 곧 편안해질 것이고 행복의 빛이 영혼 속으로 비춰질 것이다. 솔선수범과 리더십. 믿어라. 당신은 해낼 수 있다. 이번 장을 시작하기 전에 강좌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기 바란다. 16개 강좌 모두가 조화를 이루고 잘 혼합되어 하나의 완벽한 체인을 이루고 있다. 물론 그렇게 연결된 그 체인 하나하나는 조직화된 노력을 통해 힘을 개발하는 요소들이다. 또한 장마다 적용법이 각기 달리 작용하겠지만 응용 심리학의 동일한 기본 원리가 16개 강좌를 각각 이루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이 장 솔선수범과 리더십 강좌는 자기 확신의 장 뒤에 배치되었는데 그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훌륭한 리더가 되거나 어떤 일을 솔선수범하여 이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장의 설명에서는 솔선수범과 리더십이 함께 언급된다. 그 이유는 리더십은 성공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솔선수범은 리더십의 도태가 되는 까닭이다. 마차 바퀴에서 축이 필수인 것처럼
솔선수범은 성공을 이루는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솔선수범은 성공의 필수 요소. 그렇다면 솔선수범이란 무엇인가? 이는 해야 될 일을 혹은 주어진 일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성질을 말한다. 성공을 위해 아주 훌륭한 성품인 셈인데 엘버트 허버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상에는 명예와 금전이라는 큰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솔선수범이 그것이다. 솔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의 아랫단계로는 한 번 말하면 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이 메시지를 가르시아에게 전해주게라고 했을 때의 상황을 의미한다. 즉, 그 임무를 완수하면 명예는 얻을 것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항상 받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으로는 뒤에서 누가 떠밀어야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명예 대신 어떤 이목도 끌지 못할 것이고 적은 액수의 보수를 받을 뿐이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범을 보이고 지켜볼 때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는 일감을 잃을 것이고 마땅한 경멸을 받을 것이다. 든든한 백이 있다면 일시적으로는 괜찮을지라도 결국 운명을 피해갈 순 없을 것이다. 당신은 위에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16개 강좌를 모두 마치고 나면 성공을 위한 15가지 요소 중 어느 부분을 가장 보충해야 하는지 스스로 평가할 것이다. 엘버트 하버드가 물어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당신은 분석을 위한 준비를 마친 셈이 된다. 리더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솔선수범하지 않는 자에게서 리더십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리더십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절대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도자들을 세심하게 분석해 본다면 그들은 스스로 솔선수범하며 명확한 목표를 지니고 일해 나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3장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자기 확신의 미덕도 아울러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서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성공한 사람들은 이 강좌의 모든 내용, 즉 16장 모두에서 다루고 있는 요소들을 적절히 이용한다는 사실과 조직화된 노력, 이 강좌를 통해 당신의 마음에 길려져야 할 노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밝혀두고 싶은 것은 이 과정이 성공을 위한 지름길을 알리려는 목적을 지닌 것도 아니고 자신의 노력 없이 가치 있는 성공이 저절로 가능한 자동 장치를 제공할 의도를 지닌 것 또한 아니라는 점이다. 이 강좌의 진정한 가치는 당신이 이용하는 데 있지 이 강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강좌의 진정한 목적은 16장을 총망라해 15가지 자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장, 즉 솔선수범의 장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비즈니스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이 원칙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밝혀보자. 솔선수범과 리더십의 가치. 1916년 나는 교육기관을 창설하기 위해 25,000달러의 자금이 필요했다. 당시 나는 그만한 돈도 없었고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 담보물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었을까? 내게 부자 친척이나 선량한 사마리안인이 나타나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책의 전 강좌를 통해 여러분에게 권하려는 방법 그대로 실행하였다. 우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나의 명확한 중점 목표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이 목표를 현실로 변환해줄 완벽한 계획을 작성하였고 그런 다음 넘치는 자기 확신과 솔선수범의 정신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이 행동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6주 이상을 연구하고 노력하여 생각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계획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신중하게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은 나의 사례에서 조직적인 노력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그 적용을 통해 각 사슬의 연결점이 다른 사슬을 지지하는 것처럼 여러 요소를 결합시킴으로써 각각의 요소가 강화되고 서로 지지되는 작용을 엿볼 수 있다. 내가 25,000달러가 필요했던 이유는 광고 및 세일즈맨 직업 훈련 기관을 창설할 목적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을 해결해야 했다. 하나는 25,000달러였는데 이것은 나에게 없었고, 다른 하나는 적절한 강의 내용이다. 그것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내 계획의 관건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면서 25,000달러를 제공할 사람을 찾아 나와 연합하느냐였다. 또 그것은 연계된 모든 대상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했다. 연계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계획이었다. 계획을 수립한 후 나는 합리적이라 생각되어 만족스러웠고, 이 계획을 명망 있는 비즈니스 칼리지에 제출하였다. 당시 그 대학은 타 대학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그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계획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나의 계획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귀교는 이 도시에서 경영대학 부문으로 명망이 높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환경은 이 분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어떤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교의 명성은 신용의 보증수표나 같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귀교는 귀교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고, 저 또한 제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의 계획입니다. 저는 광고 및 판매 기술 과정에 관한 매우 실용적인 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강의는 세일즈맨을 지도하고 트레이닝하는 데 직접 쓰였던 경험과 여러 광고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끈 본인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이미 입증된 것과도 같습니다. 만약 귀교의 명망 있는 신용으로 이 강좌를 개설하는 데 도움을 주신다면 귀교의 경영대학의 이 강좌를 정기 커리큘럼의 하나로 개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도시의 어떤 대학도 이런 강좌가 없는 것을 감안해 보면 귀교의 경영대학을 따라잡을 대학은 없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착수하는 데 귀교에서 홍보를 하신다면 이는 또 다른 정기 강좌의 수요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새로 생기는 강좌의 홍보 비용을 전액 부담하신다면 곧 이 강좌의 수입으로 홍보 비용을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학과에 쓰일 자금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귀교가 얻게 되는 이러한 이득 말고 본인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강좌로 벌어들인 이익금이 홍보 비용과 같아지면 광고 및 판매 기술 강좌와 담당 부서가 제 것이 되어 귀교로부터 떼어내 제 이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계약을 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얘기한다면 이 계획은 받아들여졌고 계약을 하게 되었다. 나는 특별한 담보물도 없이 나의 명확한 목표 하나로 나에게는 없는 25,000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 주길 바란다. 1년 내에 대학은 신설된 과정의 홍보와 개설, 새로운 부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수 비용 등을 위해 25,000달러를 지출하였고, 이 부서가 개설된 후 교과 과정으로 벌어들인 등록금이 결국 이 비용과 일치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계약 조건대로 이 부서를 넘겨받아 자립적인 사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새 과정의 개설로 대학은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었고, 이들은 다른 과에도 관심을 갖는 학생이었을 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벌어들인 등록금으로 첫 해가 끝나기 전에 자영적인 기구로 분리 독립할 수 있었다. 나는 동전 한 입 없이도 신용만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이미 앞에서 내 계획은 타당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을 안겨줄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나는
나는 25,000달러를 사용한 효과를 거둠으로써 첫 해의 연말에 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대학은 대학의 명의로 이루어진 이 강좌의 광고 효과에 따라 안정된 자금의 공급원으로 학생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새로운 강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오늘날 이 대학의 광고 및 세일즈맨 직업 훈련 기관은 경영 부문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연계된 노력의 가치를 보여주는 기념비적 증언이라 할 수 있다. 이 사례는 그 자체로 솔선수범과 리더십의 가치를 보여줄 뿐 아니라 이 저서의 다음 장에 해당하는 상상력의 적용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하여 이곳에서 제시한 것이다.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과 방식은 많이 있으며 그때 채택한 수단이 종종 최상의 것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앞에서 예로 든 경우에 취해지는 통상적인 방법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충분한 담보물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 방법은 거의 실제적이지 못하며 더 중요한 것은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어느 위대한 철학자가 말하기를 솔선수범이란 기회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였다. 나는 지금 그 철학자가 누군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와 같은 말을 한 걸로 보아 위대한 철학자임이 틀림없다. 당신의 지위와 권위는 당신이 제공하는 봉사로부터 정확히 수치화될 수 있다.